예,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식시장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즐거운 금요일이라는 말이 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야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컵에, 그렇죠. 컵에다가 물이 담겨 있는, 컵에 물이 이렇게 반이 담겨 있는 걸 보고, 컵이 있다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 남았다, 그죠? 라고 말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낙관적으로 보느냐, 그죠? 그러니까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는 사람, 비관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 물이 반이나 넘었네 라고 낙관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참 그동안 저는 시장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조심해라, 방어적인 태도로 지지하시라, 공격적으로 가지 마시라, 그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가시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안 좋다, 부정적이다, 지금이 조정 파동이다, 그죠? 5번 파동 남았다,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목요일인데, 오늘 금요일인데, 원래는 머니투데이 방송에 매주 목요일마다 출연합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어쩐 일이 그쪽 방송국 사정 때문에, 오늘로 바꿨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 출연에서 똑같은 이야기 했죠. 부정적이다, 보수적이다,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사실은 비관론자처럼 보이는 게 싫어요. 시장에 대해서 나쁘다, 비관론이다 라고 비관론자처럼 보이는 게 싫어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 매우 낙천적입니다. 제 성격을 스스로 본다면 저는 어떤 편이냐, 매우 낙천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낙천적으로 생각하느냐, 저는 그야말로 스트레스에 쩔어 지내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쩔어 지내는 외환딜러를 했습니다. 외환딜러를 하면은요,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일주일에 담배를 갖다가 두 보루 반을 피웠다는, 일주일에 담배를 25갑 피웠다는 이런 이야기 하게 됐었죠. 엄청나게 스트레스에 쩔어 지내는 그런 직업을 오랫동안 한두 해도 아니고 몇십 년씩을 했습니다. 근데 제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뭐라 그러냐니까, 당신은 상당히 참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 낙천적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 같아. 제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면 안 되는, 돈을 벌어야만 서바이브 할 수 있고, 돈을 벌지 못하고 손해를 보면은 바로 잘리는, 그야말로 연말에 퍼포먼스에 따라 가지고 월급과 승진과 모든 것이 다 처우가 결정되는 그 외환딜러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거죠. 스트레스를 비교적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제가 비관적이어가지고 컵에 물이 반밖에 있는 걸 보고, 와, 물이 반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비관적으로 생각했다면 뭡니까? 오랫동안 안딜러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 깨지면 내일 벌면 되지 내일 깨지면 또 그 다음날 벌면 되지 라고 낙천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살벌한 외환딜러라 남들이 보기에 사실은 실제로 엄청나게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듭니다. 제가 말은 스트레스를 잘 견딘다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쩔어 지냈는데, 그래도 비교적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동안은 내내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죠. 내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떨어진다, 부정적이다, 비관적이다 라고 했던 게, 제가 일부러 시장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시장은 그야말로 객관적, 주관적을 따지기 싫습니다. 객관적, 주관성, 누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주가가 떨어져 보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주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오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고, 어떤 사람은 떨어진다고 팔고, 이게 시장이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객관적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그냥 단순 무식하게 봐가지고 구름 위냐 구름 아래냐, 이게 우리가 일목균일 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니까 시장의 추세를 보고자 하는 건데, 시장의 추세가 구름 위쪽에 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아무리 비관론자라도 무조건 낙관론을 펼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지만 시장이 구름 아래쪽에 있으면은 아무리 제가 낙관론자라도 어차피 주가는 떨어진다고 비관론을 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락세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다 바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 속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몇백억이나 드는 돈이 있다 그러면 한 100억 좀 사보고, 또 떨어져서 또 한 100억 사보고, 또 떨어져 한 200억 사보고, 뭐 이럴 수 있다면요,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자금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그걸 갖다가 바닥을 찾고 언제나 저점 매수만 외쳐가지고는 이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죠? 그런 이야기죠. 오늘도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와장창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뭐, CPI가 뜨고, 오늘 CPI가 나옵니다만은, 오늘 사실은 CPI가 나오는데, CPI는 아마도 오늘 CPI가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올라갈 공산이 높아요. 왜?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각오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CPI가 지난달에 8.3% 나왔는데, 이번 달에도 시장에서는 아마 8.3%쯤 될 거다라고 이미 눈높이가 올라가 있고요. 8%라는 인플레이션은 무지무지한 건데, 미국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건데, 정말 물가가 8%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8% 오르면 무서운 겁니다만, 미국이 8% 오른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8%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것을 사람이 이미 이제 각오하고 있고요. 심지어 시장에서는 8.3이 아니고 8.4가 될 거야, 아니면 8.5가 될 거야 라고 슬슬 전망치를 올리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CPI 숫자가 8.3% 나오면은 8.4, 8.5까지 예상했는데 이보다 낮네가 되는 거고 8.2, 8.1로 나오면 뭐 더욱더 좋은 거고, 설령 8.4가 8.5로 나올자 할지라도 그거 봐, 내가 이보다 높다고 그랬잖니 라고 이미 상당히 우리가 잘 말하는 선반영되어 있을 테니까, 그것이 주가에 또 다른 충격이 돼서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300포인트 빠지는 것처럼 또 나스닥 지수가 300포인트 빠지고 다우 지수가 600포인트 빠지고 이런 꼴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기대는 됩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하여서 오늘 CPI가,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뭐냐, 오늘 CPI가 어떻게 되든 간에 CPI가 어떤 whatever, 영어로 말해서는 whatever CPI number, CPI 숫자가 어떻게 되든 간에 whatever CPI number will be, 미국의 나스닥이나 다우는 will be 뭐요? 오케이, 그죠? 오를 거다, 괜찮을 거다. 근데 그 문제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냐? 그럼 지금의 바닥이란 말이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니까 조금 반등이 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그 반등은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도 그렇고 미국 시장의 반등도 그렇고, 반등은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이 미미한 반등에 불과할 거다라는 이야기죠. 아직 우리는 어디가 바닥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더구나 물가가 8.3% 또는 8.3% 아니더라도 8.2가 나오든 8.1이 나오든 예를 들어 8%가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미국의 물가가 8% 운운한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높은 수준이니까 미국의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죠? 미국의 달러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간밤에는 유로마저 이제 7월 달에 0.25% 올리고, 그 다음에는 빅스텝 할 거란 이야기 나오면서 미국도 달러 금리 올리고, 유로도 금리 올리고, 우리나라 원화 금리도 올라가고, 그죠? 이미 호주 달러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등등등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견디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이 일단 하나 금리가 정점을 만들어야 또는 금리가 요만큼 올라가고 나서 이번에 한 번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이제 다 왔을 거야. 다음 달,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정도 올라가면 이제 끝일 거야. 정도가 되어야 그때부터 주가가 다시 바닥에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리가 아직까지 한참 상승 사이클인데 금리가 정점도 아닌데 우리가 금리로 말한다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우리가 금리 여기 와 있는데 금리의 정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바닥 이쯤 와 있는데 그죠? 여기 와 있는데 벌써부터 주가가 이걸 선반영해 가지고 바닥에서 돌았을 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기대해서 낀 희망찬 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또는 뭐 차트로 보더라도 구름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또는 우리가 말하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여기가 이 파동의 끝이고 4번 파동이고 여기가 5의 1이고 여기가 5의 2고 지금이 5의 3 파동이 이어질 거라는 시나리오는 현재로 봐서는 그럴싸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또는 파동 잘 모르겠고 파동 순주간적이야 라고 한다면 파동 무시하고 그냥 단순 무식하게 구름으로 보더라도 주가 구름 아래쪽에 있고 기준선 아래에 있고 후행선배도 아래에 있으니 지금의 추세를 상승세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죠? 그렇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금리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엘리엇도 그렇고 일목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시장은 당분간 좋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 되도록이면은 조심조심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갑자기 마우스가 왜 움직이지 않죠? 잠깐만요. 됐다. 예. 갑자기 마우스가, 예. 자,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결국은 뭐 차트로 보더라도 코스닥은 파동 매기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후행 스팬의 저항을 받고 여기서 돌아서는 모습으로 현재 이보다 꽤 캔들에서 멀어지는 후행 스팬이 멀어지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드디어 오늘자로 기준선을 다시 하회했죠. 오늘의 코스닥 지수의 종가는 얼마입니까? 869인데 869.86인데 그죠? 오늘의 기준선은 얼마였냐니까 872.13이니까 오늘의 종가가 기준선을 하회한 것은 분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야 구름도 아래에 있고 기준선 아래에 있고 후행스팬 밑에 있고 이러니 추세가 상승세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런 말이 됩니다. 달러도 원화 환율 오늘 다시 뿅 올랐습니다. 그죠? 올랐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달러 금리가 그래서 10년물 달러 소위 10년물 T노트 트레저리 노트의 달러 금리가 이게 한때 3.1% 여기까지 갔죠. 그죠? 볼까요? 달러 해외에서 달러 금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 3.07까지 갔군요. 그죠? 3.07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소폭 조정을 받아가지고 3.05까지 왔습니다만 어제 3.07%까지 가면 3% 뒤로 올라왔죠. 그죠? 미국의 달러 금리가 그죠? 달러 금리가 10년물 금리다만은 달러 금리가 3.07%까지 오면서 3%대를 위로 넘어섰죠. 이거는 뭐 때문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마저 그죠? 유럽마저 이제 긴축하고 금리 올리고 할 거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마이너스 0.5%예요. 마이너스 0.5%예요. 은행에 예금하면은요, 은행에 예금하면 이를 받기는커녕 은행에 예금하면은 이자를 뺏기고 100만 원 예금하면은 이자 만 원 뺏기고 99만 원 찾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하지 마라. 은행 예금하지 마라. 은행 예금하면 마이너스야. 그럼 은행 예금하지 말고 뭐라면 이야기입니까? 그 돈까지 써라.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은 이자 뺏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각 시중은행에다가 니네들 돈을 중앙은행에다가 넣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대출해. 라는 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경기 활황에 악을 썼으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 유럽마저 마이너스 금리 체제를 버리고 7월 달에 마이너스 0.5에서 0.25% 올려가지고 마이너스 0.25로 올리겠지만 다시 그 다음 달에는 빅 스텝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리가 마이너스 0.5인데
다음 달에 마이너스 0.25가 되고 다음 달에는 플러스 그죠? 플러스 0.25%로 한꺼번에 플러스 0.5%를 올릴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7월 달에는 0.25를 올립니다만은 그 다음 달에는 빅 스텝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의 금리 인상의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달러의 금리를 자극하는 요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또는 달러 인덱스도 그죠? 달러 인덱스도 다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던 거고요. 더더구나 우리는 더더구나 해외에서 관심이 달러 대 엔화 환율인데, 그죠? 달러 대 엔 환율인데, 달러 대 엔화 환율이 지금 얼마냐니까 134입니다. 134까지 왔습니다. 어제 134까지 오는 걸 20년 만에, 그죠? 20년 만에 최고를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20년도 아니고요. 20년도 아니고,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지금 134까지 간 데를 쭉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때가 언제냐니까, 2000년이 아니고, 1998년이에요. 그죠? 1998년. 다시 말해서 24년 전이에요. 1998년도. 네? 이럴 때처럼 계속해서 엔화가 위 보이는 것 없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위에 천장이 없어요. 계속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 달러 인덱스도 날아가, 엔화도 날아가, 그러니 달러의 원화 환율도 날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은 그래도 N보다는 낫죠, 그죠? N은 이미 사상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달러의 원화 환율은 그래도 뭡니까? 지난 5월달에 기록했던 1290원까지는 같이도 안 했잖아요. 그래야 해서 이만큼 1290원까지도 갈 여지는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고, 그럼 1290원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다, 그죠? 그건 잘 모르겠다. 왜? 1290원은 과거에 2020년 3월달, 우리 코로나 시절에, 그죠? 코로나 시절에 기록했던 게 1295원이었죠. 한번 볼까요? 1296원이군요. 기억이 틀렸는데. 1296원이네요. 96원까지 갔죠. 코로나 시절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이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다. 그 위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달러의 원화 환율도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달러의 원화 환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코스피로 봐서는 뭡니까? 악재죠. 그죠? 악재죠. 외국인들 매도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스피로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함부로 바닥을 말하기는 아직은 성급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왕창 빠졌고요. 다시 왕창 빠졌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도, 그죠? 나스닥 100 지수도 어떻습니까? 또 왕창 빠져가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나스닥 100 지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제가 동그라미를 똑같이 그려두었습니다만은 나스닥 100 지수 기준선 밑도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100 지수 전부 다 기준선 밑으로 다 내려와 버렸죠. 그러니 온 천지가 그야말로 글루미합니다. 그죠? 글루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은 글루미, 서울에 계신 분들은 바깥의 하늘을 쳐다보면은 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만은 그와 비슷하게 지금 현재 바깥에 그야말로 구름이 잔뜩 껴 있는 글루미가 아니고 구름미 좀 되겠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만은 이 비슷하게 시장도 온 천지가 금리도 안 좋아, 경기도 안 좋아, 인플레이션도 겁이 나, 전쟁은 아직도 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든 아니면은 스태그네이션이든 간에 둘 중에 하나. 그죠? 인프레가 겹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인프레가 겹치지 않고 경기 신차원 가면 스태그네이션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싶습니다.
상하이 지수는 그래도 상하이 지수는 그 와중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 하다못해 서학개미도 별볼이 없고, 서학개미 별볼이 없고, 동학개미도 별볼이 없고, 그죠? 동학개미도 별볼이 없으나 그래도 중국에 투자하는 중학개미는 괜찮지 않냐, 그죠? 뭐 그런 이야기죠, 그죠? 보다시피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있죠. 오히려 중국은 위안화 금리를, 그죠? 위안화 금리를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으면 내리고 있죠, 그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러고 우선 상하이는 다시 락다운을 다시 또 뭡니까 재개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이미 시장이 풀어졌으니까 슬슬 이제 정부나 그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 소위 빅테크 뭐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또는 빅테크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규제했다가 이것들이 망해가면서 전부적으로 주가가 맛이 가고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지 경제가 엉망이 되니까 소위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위안화 금리를 인하한 것과 뭡니까? 그 다음에 그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그동안에 상하이 지수는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해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굳이 투자한다면 미국도 별볼이 없고 우리나라도 별볼이 없고 예를 들어서 상하이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괜찮겠느냐 싶습니다. 참, 옌 이야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우리 개미들 사이에서 소위 N에 대해서 비트코인이다, 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아니고 비트코인이다 그러면서 엔화가 싸니까, 그죠? 예를 들어 930원밖에 안 하니까 930원밖에 안 하니까 와 싸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라 그래서 엔화를 잔뜩 사놓아서 N 관련해서 ETF N과 연동되어 있는 ETF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를 봤어요. 문제는 지금 엔화가 930원이란 게 이게 여기가 바닥이냐, 바닥이라고 우리 장담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달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원화대, 그죠? 원화대 엔화 환율인데 원화대 엔화 환율이 현재 얼마입니까? 930원이다. 이게 이제 바닥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엔화 대 원화 환율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거쳐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설명했죠. 예를 들어서 1달러가 예컨대 100엔이고 그 다음에 1달러가 1200원이면 엔화 대 원화 환율은 얼마가 되느냐? 이걸 두 개 나눠가지고 12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엔은 1200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엔화 대 원화 환율이 오르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밑에는 달러 대 엔 환율이고 위에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을 가지고 환율을 나누어서 소위 말해서 재정해서 N1 환율이 이거 보이십니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재정 환율입니다. 재정해서 계산돼서 한자로 쓰면은 재정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게 N1 환율이니까 N1 환율이 이게 환율이 오르려면 달러 대 원화 환율만 올라가지고는 안 오르죠, 그죠? 뭡니까? 달러 대 엔화 환율도 오르면서 달러 대 엔화 환율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돼야 N1 환율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N 대 원화 환율인데 N 대 원화 환율을 예를 들어서 달러 N 환율을 달러 원 환율로 나누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계산할 수 있게 1달러가 100엔이고 1달러가 1000원이면은 100엔화의 원화 환율은 10원이 됩니다. 그렇죠. 이후에 엔화가 강세가 돼서 달러 엔화 환율이 100에서 90이 되어도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000원이었다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뭐 450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둘 다 엔화도 100엔이었다가 90원 돼서 엔화도 강세가 되고 원화도
1달러가 1,000원이었다가 1달러가 450원 됐으니까 원화도 강세가 됐습니다. 둘 다 강세가 됐습니다만은 나누면은 얼마가 되느냐? 5원밖에 안 됩니다. 1N이 5원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엔화가 지금 10원이었다가 5원으로 더 떨어진 거예요. 그죠? 엔화는 분명히 1달러 100엔이었다가 1달러 90이었으니까 엔화가 강세된 거는 분명한데, 그죠? 엔화가 돌아선 거는 분명한데, 원화가 더 많이 강세가 되어버리면은 오히려 엔화 대 원화 환율이 어떻게 되어버리냐?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 엔화 대 원화 환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931원이라 그래가지고 931원 이야기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달러 N 환율과 달러 대 원화 환율을 나누는 값이 931원 되는 거니까 이게 앞으로 바닥이 올라가려 그러면은 달러 대 엔화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더 많이 덜 떨어지거나, 달러 엔화 환율은 왕창 떨어지는데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조금만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갈 경우에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조금 오르는데,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와장창창창 올라야 N1 환율이 이거보다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상대적이어서 지금을 930원을 갖다가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의문시 된다는 거죠. 실제로 과거의 옛날 스토리를 본다면 엔화 대 원화 환율이 이게 얼마입니까? 900 몇십 원의 바닥이었느냐? 편만에 맞습니다. 이때는 882원까지 간 적도 있고요. 그죠? 882원으로 간 적도 있고요. 또는 옛날로 더 돌아가서 본다면 882원은 아니라 689원 보이십니까? 과거에 이때는 689원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880원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930원이니 930원을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것도 내려가 그냥 900원쯤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를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바닥이라고 그래서 너도 나도 비트코인에 붙여서 비트코인이라고 그러면서 엔화를 사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조심하시라. 뭐 그런 말입니다. 혹은 우리는 잘 모르겠고 그냥 차트로 이야기한다면 월봉으로 보더라도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 일봉으로 보더라도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 이 어디 여기를 추세가 상승세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N1 비트코인이란 말 때문에 엔화를 사람들이 막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별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엔화가 지금은 그럼 134인데 그럼 여기가 엔화가 그러면 다 왔느냐? 모르죠. 더 갈 수 있죠. 그렇죠?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구조죠. 경제가 나쁘니까. 30년 불황에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다 인플레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씁니다만은 일본은 긴축을 쓸 수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국채를 무한정으로 매입하고 금리를 높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일본 사람이라도 금리 몇 푼 안 주는 엔화를 팔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 원화에 호주 달러에 투자하는 소위 엔캐리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엔화를 팔고 그 돈으로 달러 사고, 엔화를 팔고 그 돈으로 원화 사고, 엔화를 팔고 그 돈으로 호주 달러 사는 그런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면 엔화는 매도 압력이 늘어나면서 지금보다 더 약세가 되면 되지 지금보다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냐는 겁니다. 100%를 양보해서 지금의 바닥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별거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미국, 유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유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별 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데, 그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유료로 이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그죠? 돈을 벌려고 우리 뭐 얼마라도 투자를 하고 주식을 사고 하고 있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 돈을 잃으려고 주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이 하락세일 때는, 근본적으로 시장에 맛이 가면 뭐 천하 없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맛이 가면은 아무리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도, 아무리 카카오고 네이버가 뛰어난 회사일지라도, 그죠? 아무리 2차 전지며 태양열이며 뭐며 로봇이며 테마랄지라도 오래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이 한겨울을 납작 엎드려 가지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비관론자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식 팔아라, 현금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고요. 시장은 엘리어트 파동의 이론에 의하면 시장은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결국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만 1, 2, 3, 4, 5 끝나고 조정 파동이 끝나면 어차피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야. 하지만 어차피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이 떨어지는 이 모든 그 파도를 고스란히 맞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재빨리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닥에서 돌아설 때, 여기가 아니고 언제 돌아섰다 확정될 때 이쯤에서라도 매수하면은 충분히 안전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냐. 그죠? 그 이야기가 맨날 그림으로서 우리 뭡니까? 물고기 머리부터 시작해서 꼬리까지 먹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몸통을 먹으면 되지 않냐. 바닥에서 안 사고 바닥에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라. 그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물고기 잡지도 안 했죠. 그죠? 물고기 잡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물고기가 입질도 안 왔으니까, 낚시로 말한다면 물고기 입질도 안 왔으니까 지금은 뭐 물고기 먹겠다고 덤비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라는 말이죠. 무상증자하면 권리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권리락 하죠. 예. 무상감자를 하면 주가는 어떻게 정리하요? 기준이 있습니다. 무상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일이 있죠. 기준일. 그러니까 무상감자란 말은요, 똑같은 말로 하면 주식 병합이에요. 그죠? 뭐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 55주가 있으면, 그죠? 5주가 가지고 있으면 5주를 다 합쳐가지고 몇 주로? 한 주로 만드는 거죠. 거꾸로 주식 분할은, 이게 이제 주식 분할이 무상증자고, 그죠? 감자는 뭐야? 이게 무상감자야. 그죠? 그러니까 무상증자란 말은 그 주식수를 늘리는 거니까 주식수를 분할해가지고 쪼개는 거고, 아마존처럼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한 장을 갖다가 10,000원짜리 5장으로 나눠주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상감자는 10,000원짜리 5장을 갖다가 어떻게 다 모아가지고 50,000원짜리 한 장으로 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감자할 때도 기준일이 있고요. 무상감자하기 전에 한동안 거래가 정지되고 그러다가 무상감자하면 기준일이 있고, 그 기준일 이후부터는 주가가, 어제까지 10,000원짜리 주가가 그다음부터 50,000원으로 이제 뻥튀기 되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꼬박이 5%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좌를 들여다보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 주식이 5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날 계좌 들어가면 내 주식이 딱 달랑 한 주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어제는 5주가 주당 10,000원이었는데, 5주가 주당 10,0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 주가 되면서
주당 기준가가 5만 원 꼬박이 한 주가 되는 거죠. 꼬박이 5배가 5배로 뻥튀게 됩니다. 물론 감자를 하면 감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대차대표 계정에서, 그죠? 대차대표 계정에서 여기가 부채고요. 그죠? 여기가 자본금이고 여기가 자산인데 이건 자본금 계정 안에 보니까 여기 손실이 나가지고 거의 2월 손실들이 잔뜩 있어요. 손실들이. 이 손실이 있고 자본금이 내려갔다가 손실이고 자본금을 털고, 예를 들어서 자본금 100억이고 손실이 50억 있으면 그걸 툴툴 털고 자본금을 50억으로 만드는 것이 감자가 되는 거죠. 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옛날에는 100억이었다가 자본금을 50억으로 줄이다 보니 자본금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숫자도 예를 들어 10주를 발행했으면 뭡니까? 이걸 5주로 숫자를 줄여가는 게 무상 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 감자가 되면은 사실은 무상 정자를 하나, 무상 감자를 하나, 주식 분할을 하나, 주식 병합을 하나, 회사의 가치가 바뀌는 건 아무도 없어요. 회사 가치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착각에 빠져서 무상 증자, 와, 공짜로 주식 나눠주네, 와, 공짜네 라는 생각에서 무상 증자 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호재가 되고, 무상 감자 한다는 말은 사실은 감자를 해봤자 회사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손실이 있던 걸 갖다가 회계 처리로 해가지고 손실을 없애버리고 자본금에서 까는 거니까 어차피 회사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와, 회사에서 감자하네, 내 주식 다수였는데 한 주 밖으로 줄이네 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거죠. 뭐 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상증자, 무상감자,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기업의 가치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시장에서는 무상증자는 호재로 작용하고 무상감자는 악재로 작용한다, 기준을 정해놓는다 하는 것은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질문에 대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공주들이 감자한다고요? 예. 항공주들, 예를 들어서, LLC들, 예? 로코스트, 예? 로코스트 캐리어들, 그죠? LLC들, 그래서 뭐, 저가 항공들, 이거나 이게 자본금 계정에서, 대차대표, 배란지 시스를 보면, 여기가 부채고, 여기 자본금인데, 이만큼이 손실이에요. 손실이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있는 거거든요. 자본금 100억인데 손실 30억 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산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털고 어떻게 만드느냐, 다시 만들어 가지고 부채 그대로 있고 자본금을 전에 100억을 갖다가 뭐로 70억으로 바꿔버리는 게 감자죠. 100억을 갖다가 30억 떨고 70억으로 바꾸는 게 감자로요. 감자라. 사실은 뭐 회사가 바뀐 것도 아니고, 옛날에 이 회사나 이 회사 똑같은 회사예요. 회사 가치가 바뀐 것도 아니고, 영업이 값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회계 처리상의 문제야. 아무도 아니야.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뭡니까? 악재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자, 조금 쉬었다가 종목 이야기 하죠. 사실은 종목 이야기 한다고 말은 합니다만, 종목 이야기 할 게 있는지 모르겠긴 하겠습니다만, 약간 조금 힘들려고, 그 다음에 한두 개 삼성전자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